자, 그러면 이제 교육공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교육공학이 이게 교육공학 공부를 해보신 분이나 교육공학 그 가르치시는 교수님이랑 좀 친한 분을 아시겠지만 교육공학 가르치시는 분들조차 그 전공이 교육공학이신 분들조차 교육공학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게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사실 책 놓고 보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그 오프라인 수업이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들고 온라인 수업이 굉장한 비중으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공학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왜 그러냐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보고 비대면으로 업무도 해보니까 초반에는 좀 적응을 못해서 사람들이 다 그냥 헤맸는데,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다 헤맸는데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괜찮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공학이 또 출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 교육공학 중에 그 여기서 뭐 우리 흔히 이제 많이 알고 있는 SMCR 모형이라든가 이런 건 이딴 것들은 필요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면 안 되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다른 것들이 어떤지 그 교육공학의 전반적인 어떤 레이아웃을 잡고 여러분이 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는 72페이지가 되겠어요. 이 책이 지금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을 같이 묶어놨는데 일단은 페이지로는 72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72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 교육공학의 의미, 등장 배경 필요 없고요. 패러다임 전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뭐냐면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패러다임 전환이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느냐면 2015년인가 2016년인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떤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이 뭐냐라는 그 개념부터 그 어젠다가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좀 약간씩 주목을 더 받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4차 산업과 어떤 교육공학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4차 산업은 사실 AI와 인공지능과 훨씬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있죠. 하지만 교육공학이 또 이제 매체를 사용한 어떤 분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4차 산업과 어떤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컴퓨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위주로 여러분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컴퓨터 관련된 영역을 위주로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청과 교육 이런 거는 이미 상한 떡밥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확률은 좀 적어요. 통신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적죠, 아무래도. 근데 물론 이제 대일의 경험의 원추 모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세세한 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교육공의 발전 과정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72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죠. 쭉쭉쭉 이제 시각교육, 전통적 교육이 시각교육이에요. 눈으로 보고 그냥 공부하는 거. 책 보고 공부하고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칠판에 선생님이 판서하면 그거 받아 적고 뭐 그렇게 공부하는 거. 그러다가 1930년대에 미국 기준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1930년대가 아니에요. 미국의 1930년대 녹음기, 그러니까 축음기죠. 축음기. 그 원판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매달아 가지고 그 소리의 진동이 이제 바늘로 전달이 돼서 그 원판에 이렇게 홈을 파고 그거를 다시 돌리면 소리가 다시 나오더라. 뭐 이런 축음기가 옛날에 발명이 됐었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교육에 써먹을 수 없느냐 해서 시청과 교육이 나오는데요. 요즘에 모의 비행훈련 이런 거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시청과 교육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모의 비행훈련, 작전지휘는 가능해요. 모의 전쟁훈련 이것도 가능합니다. 전투시범 안 돼요. 모의 비행훈련 안 됩니다. 이 예를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요. 이거 여기 빨간 줄 그으세요. 여기 모의 비행훈련, 전투시범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시청과 커뮤니케이션. 자, 이거는 SMCR 모형이 이제 슬슬 교육공학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이제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전달을 받아요. 뭘 통해서 전달을 받나요? 스크린과 화면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화면과 제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스피커, 이어폰도 일종의 소형 스피커니까요. 그
시각적인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화면이 있고요. 청각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스피커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전달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내용이 여러분한테 가기까지 어떤 기계적인 오류로 인해서 잡음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되는 문제죠. 그런데 SMCR 모형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기계적인 문제로 인한 잡음이 아니라 그냥 화자가 말을 잘못해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못 암호화된다라고 하죠. 인코딩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인코딩 하는 게 잘못 인코딩 됐는데 그러다 보니 쭉쭉쭉 채널을 어떤 그 메시지가 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거를 다시 디코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신자가. 그 과정에서 애초에 메시지 자체가 잘못 인코딩 되었기 때문에 그 수신자가 잘못 디코딩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떤 잡음이라는 게 생긴다.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인코딩과 디코딩을 잘 이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모형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 개념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잡음입니다. 잡음. 이게 심리적 잡음이 있고요. 기계적 잡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잡음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건 언제 써먹느냐면 선생님이 뭔가 매체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요. 근데 애들이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이거는 기계적인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잡음이 발생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음 얘기가 나온다. 매체를 쓰는데 제시문에서 매체를 쓰는데 잡음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해도가 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이 나온다면 커뮤니케이션 모형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데일의 경험의 원초의 모형은요. 여기 행동적 경험, 시청각적 경험, 그리고 그 위에 상징적 경험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추상화되고 고도화된다. 그 내용이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수 설계를 보겠어요. 교수 설계를 보기 전에 일단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면에 이제 제 책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써놨지만 크게 중요한 것들은 없어요. 여기 이제 교육공학의 영역 있죠, 여기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5개는 외우세요. 교육공학의 영역에는 5개가 있습니다.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 이 5가지가 교육공학에서 여러분이 교육공학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세부 영역이다라고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답안을 쓸 때도 편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이게 지금 교육공학의 설계 쪽에서 물어보는구나. 개발 쪽에서 물어보는구나. 활용 쪽에서 물어보는구나. 그 관리 쪽에서 물어보는구나. 평가 쪽에서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주로 나오는 게요. 요 평가랑 설계, 개발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활용과 관리는 별로 안 나와요. 아시겠죠? 요게 중요하다. 설계, 개발, 그리고 평가 요 3개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들은 읽어보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요 3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이 책에는 없는데 역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제가 지식정보화 사회와 정보화 교육이라는 챕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식정보화 사회와 정보화 교육 한번 쭉 읽어볼까요? 뭐라고 썼는지 저도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자,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식정보화 사회가 뭔지를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지식정보화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는 일단 여기 이쯤에 나오네요. 지식기반 사회랑 지식정보화 사회가 지식기반 사회와 지식정보화 사회가 굉장히 유사한 용어라 대충 크게 그 뜻을 구분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쪽 정의를 이쪽에 갖다 대도 되고 이쪽 정의를 이쪽에 갖다 대도 됩니다. 별로 감점될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2개를 구분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파란색 글씨 있는데 맨 마지막 2줄 있죠. 여기가 그 부분이에요. 지식기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부가가치라는 얘기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반이 된다. 그 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기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어떤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냐면요. 지식의 부가가치의 어떤 생산의 원천이 되는 그런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는 얘기고요. 지식정보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활용하는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읽어보시면
지식의 생산, 저장, 유통 및 그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뭐냐면 지식이 가치가 있다는 거는 지식 정보화 사회도 인정을 해요. 근데 단순하게 지식을 생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식 정보화 사회 같은 경우는 지식이 딱 새로운 지식이 유용한 지식이 만들어졌어요. 이걸로 뭐 어떻게 쓰면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증발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똥차는 생각을 한번 했다고 합시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너무너무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술 먹었네. 술을 먹고 났더니 그 다음날 까먹었어요.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어떤 게 지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장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저장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지식이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유통됐어. 유통이 된 이후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식을 알았어요. 그럼 그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활용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정보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중요성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생산이 나오죠.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장, 유통, 그리고 활용까지도 모두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지식 정보화 사회라는 그 단어의 개념이고요. 지식 기반 사회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지식이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딱 정의하고 넘어가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크게 뭐 두 개 글쎄요 지식 기반 사회를 설명할 때 지식 정보화 사회의 정의를 갖다 쓰셔도 큰 감점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를 물어봤을 때 지식 기반 사회의 정의를 갖다 대면 약간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큰 하자는 없을 거라고 봐요. 자, 정보화 교육 다 좋은데요. 장점은 여러분이 알아보시고 단점이 있죠. 단점. 이겁니다. 단점이 아주 중요해요. 단점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풀게 되는 문제는 대부분은 단점이 뭔지 쓰고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식이에요. 뭔가 결점이 있으니까 그 결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보화 교육이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많이 배양되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은 없을 수 있죠. 왜냐면요. 사람마다 어떤 지켜야 되는 선이라는 게 다 있고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농담을 좋아하는지 저도 여러분이 어떤 농담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신장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소외가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조그만 골방 안에 갇혀서 그냥 화면만 보고 키보드로 이렇게 타인과 소통하고 글자로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 상실을 이끄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중요시할 수 있는 게 정보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심신이 모두 다 건강해야 우리가 다 전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보만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거에만 치중을 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간이 수천 년 이상을 가치를 부여해왔던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가치는 좀 더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죠. 약간 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정보화 교육의 단점이 프랙티컬한 단점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애들이 컴퓨터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컴퓨터로 게임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해보시지 않았을까? 전 해봤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게임 안 하는 사람이라도 저도 지금은 전혀 안 하는데 저도 옛날에 컴퓨터 게임을 많이 했어요. 컴퓨터 게임도 하고 게임기를 사서도 많이 하고 그러다 걸려서 다리 봉둥이가 부러지기 직전까지도 맞아보고 아버지한테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혹될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프랙티컬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은 대체로 간단해요. 그냥 도덕교육을 강화한다. 안 좋아지는 부분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약화된다. 인간 소외를 심화한다. 이런 거는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확충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아이들한테 제공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크게 어떤 신박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해요. 수요자 또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의 특징. 요게 이거예요. 그 학습자, 여기 보시면 미래의 학습자는 가공되지 않은 지식과 경험을 스스로 탐색, 수집, 가치 판단, 분류, 조직,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는 게 많은 편입니다만, 제가 요즘 나오는 컴퓨터 게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유행어 같은 것도 잘 모릅니다. 이게 사람이 아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도 그냥 뭐 아는 게 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걸 아는 건 아니겠죠. 그냥 뭐 남들보다 좀 잡다한 상식이 많은 그런 정도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제너럴리스트 정도까지는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도 뭐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좀 상식이 좀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거를 다 상식이 그렇게 풍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 저는 인공지능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를 아는 사람은 그 학교에 어떤 컴퓨터 선생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정보 과목을 가르치시는. 그러면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학교 때 배우셨을 때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깊은 수준으로 배웠을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그 직업에 대한 미래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식견이 되게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 말고도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인공지능 연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어떤 사회는 점점 더 지식이 세분화되고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인류가 발전한 방향이 항상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미처 알려주지 못하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 깨달아서 찾고 선생님과 같이 고민해보고, 선생님이 그 영역을 잘 모르더라도 공부를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충 통밥을 잴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여러분 뭐 뻔히 하는 얘기죠. 열린 학습 환경이라든가 이게 뭐냐면 열린 학습 환경이라는 건 그냥 교실에서 하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활동적 학습 환경, 교수 학습 과정의 다양화, 이런 뻔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비판적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 컴퓨터를 쓰면서 교육을 했을 때 나오는 단점에 대한 어떤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 정보들 중에서도 어떤 정보가 정말로 유용한 정보인지를 걸러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면 걸러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알아야 걸러내지. 모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선생님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물론 여러분이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이 고등교육도 받았잖아요. 학사 학위를 따셨고 어려운 임용고시라는 시험도 패스를 하신 만큼 그래도 아이들보다는 아는 게 더 많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러한 어떤 메타 지식 같은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전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한번 그냥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 기반 사회와 학교의 기능. 그래서 요거 이제 지식 기반 사회가 뭔지, 그리고 교육 내용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교육 방법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거가 나와 있으니까 요건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수 설계로 넘어왔어요. 74페이지가 됐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어떤 교수 설계의 어떤 큰 그 블루프린트 같은 부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교수 설계가 협의의 좁은 의미의 교수 설계가 있고 광의의 교수 설계가 있는데, 우리는 협의의 교수 설계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미시적 차원에서 최적 교수 방법을 처방하는 과정, 이런 거죠. 그리고 광의 교수 설계도 뭐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설계, 개발, 실행, 평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요거를 조금 더
약간 경시하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어떤 교육 과정의 어떤 개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들, 교육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러한 거를 관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의의 교수 설계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현명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 변인 같은 경우에는 라이겔루스랑 메릴은 조건 변인, 방법 변인, 성과 변인 이런 게 있다고 말을 했어요. 까먹지 마시고 여기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설계의 구성 요소. 자, 일단 수업 목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육 목표랑 평가 목표가 있는데 두 개 똑같은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수업하는 데 쓰면은 수업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목표를 루브릭으로 만들어서 평가할 때 쓰면은 뭐 평가 목표가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별로 차이 없어요. 자, 우리 수업 설계 일반 원리가 나왔네요. 보면은 타당성, 융통성, 과학성, 일관성, 유동성과 변경 가능성, 그리고 포괄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수업 설계 일반 원리 물어보면 요거 쓰시면 돼요. 아셨죠? 자, 학습 목표, 수업 목표 아까 똑같다 그랬는데, 네, 그냥 뭐 그렇고요. 자, 교수 목표, 평가 목표 다 똑같습니다. 이거 다 목표는 다 똑같아요. 그걸 어떤 형식으로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수업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학습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평가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말로 풀어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수업 목표를 명세화하는 방향 뭐 이런 건데요. 뭐 이거는 명세적 수업 목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명세적 수업 목표라는 게 뭐예요? 도착점 행동과 행동 동사로 기술된 목표가 명세적 수업 목표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학습 목표를 제시해야 되고 목표를 제시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들은 오늘 뭘 배울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갑자기 학습 과제를 주는 것보다 그냥 뭐 모든 별로 뭐 학습 과제를 줬는데 야, 너 이거 왜 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줘야 됩니다. 수업 초반에 이것만 하면 오늘 끝나겠구나라는 확실한 어떤 학습 동기 그거를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업 내용과 수업 절차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조직을 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의 기준도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업 목표나 평가 목표가 똑같은데 사실 내용은 기술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죠. 평가 목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여야 평가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그냥 되게 베이그하게 써놓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수업 목표 진술 유형이 있는데요. 요것도 뭐 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보시는데 타일러와 블룸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도착점 행동과 조건이죠. 조건이 이제 내용인데요. 근데 요거를 이 내용을 기술할 때 행동 동사 있죠. 행동 동사로 기술한다. 요거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뭐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수업 목표 진술의 오류 유형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 가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정도로 그냥 보고 넘어가시고요. 요거를 제시문에서 행동 동사가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교사의 활동을 이렇게 수업 목표를 진술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내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다 틀리는 거예요. 모든 수험생이 다 틀리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진 않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학습과제 분석의 유형, 위계 분석, 군집 분석, 통합 분석, 학습 단계별 분석, 시간 기능별 분석.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 프린트는 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굉장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체제적이랑 체계적이랑 달라요. 체제적이라는 거는 시스터매틱이에요. 시스테매틱. 그래서 체계적인 거는 어떤 그 순서가 명확하게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테매틱이라는 거는. 그런데 체제적이라는 거는 어떤 전체로서의 어떤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공학과 설계, 뭐 교육과정 이 영역에서 체제적이라는 단어와 체계적이라는 단어 다른데 보통은 그냥 체계적 동시에 이 체제적이고 체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싶으면 체제적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체제적 가운데점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대체로는 좀 덜 위험합니다. 왜냐면 체계적이라는 단어와 체제적이라는 단어와 여기 보시면 단어도 다르고 의미도 많이 달라요. 그런데 두 개가 보통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체제적, 체계적 이거는 뒤에 ISD 할 때는 좀 다르지만 일단은 뭐 체계적, 체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면 요거는 하나만 쓰지 말고 이렇게 두 개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ISD가 나왔는데 여기 일단은 다시 한번 책으로 한번 가시죠. 자, 책에 가시면 교수 설계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 교수 설계 특징 뭐 이런 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체계적 접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위에 2번이죠. 2번. 교수 학습 체제 내의 특정 구성 요소를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요게 바로 체제적인 접근이에요. 이 2번 방식이. 근데 3번에는 뭐래요? 체계적 접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수 설계의 특징이 뭐라고요? 체제적 그리고 체계적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교수 설계 모형인데요. 일단은 요게 이제 ISD 모형을 조금 이따가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AD 모형을 먼저 볼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모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ISD 모형, 이게 행동주의적 교수 설계 모형, 교수 체제 설계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이게 ISD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체제적 교수 설계라고 하면서 이 ISD라고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명칭이 우연히 겹쳤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ISD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교수 체제 설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 순서들이 중요해요. 교육공학에서는.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은 뭐 이런 거 한다. 설계는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정도 되고요. 개발은 요 교수 자료 제작이 여기서 한다. 그리고 이제 평가는 총괄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옛날 모형이기 때문에 근데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교육공학의 어떤 교수과정, 교수 설계의 어떤 기본 틀이 되는 모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때는 이제 총괄평가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 모형은 좀 구형 모형들이지만 요게 이제 기본 틀이 된다. 요건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ISD 모형이 이제 총괄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나온 게 요 인지주의적 교수 설계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학습을 강조했던 ISD 모형과는 달리 이 능동적 학습을 강조를 합니다. 아이들의. 그래서 이제 비가시적인 요인 있잖아요. 뭐 지능이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모형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런 뭐 인지주의적 교수 설계가 뭐 그렇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모형이 나오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구성주의를 교수 설계 모형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의 발견 학습을 좀 유도하고 그리고 뭐 서로 이제 협동 학습을 통해서 이제 또 지식의 수준을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겠죠. 그러니까 발견적, 안내적 발견 방법을 발견적이라든가 안내적 발견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거죠. 그게 목적적, 실제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래요? 구성주의에서는 어떤 바이블 같은 어떤 그런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든 지식은 모든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식이지 모든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이란 말이죠. 어떻게 실제적이냐? 그 개인한테 실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목적적, 실제적 학습 활동을 중요시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적 이론, 처방적 이론이 있는데요.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객관주의적 설계와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요거를 비교를 해서 표로 실어놨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라면은 여기서까지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보셔야 된다면은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수업 평가 형태와 교수 설계, 여기서 수업 설계자와 교사 여기 있죠. 이게 주체가 된다는 거. 여기는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어떤 교수 설계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이제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에서는 학습자 본인, 동료 학습자,
교사. 그러니까 실제 학습 어떤 수업 장면에 그 주체들 있잖아요. 수업 장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선생님이랑 애들이잖아요. 그 애들이 이제 주체가 되는, 선생님과 애들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걸 좀 강조한다.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체제적 교수 설계, 체계적 교수 설계, 여기는 구성주의적 체제적 교수 설계. 아까 체제적 교수 설계 뭐라 그랬죠?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 통으로 이제 어떤 구조가 딱 순서나 이런 구조가 딱딱딱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건 체계적이라고 그랬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으로 전체적인 모습이 완결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체제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는 체제적 교수 설계를 좀 강조한다.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이 나왔어요. 이게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이 이 ISD 모형이 여기 또 나오죠. 이래서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냥 ISD 모형은 아무거나 다 갖다 쓰시면 돼요. 이제 교수 체제 설계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교수 체제 설계라고 나오죠. 교수 체제 설계. ISD 모형이 실제로는 체계적 그런 면모가 되게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순서가 딱딱딱 맞춰져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단지 그것만으로 끝나면 어떤 교수 설계에 어떤 전용이 되지 않았겠죠. 그냥 체계적, 체제적 그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는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지간해서는 체계적인 것만 나오거나 체제적인 것만 나오는 거 아니라 체제적, 체계적 동시에 써도 된다 그랬죠. 두 개 다 고려하기 때문에. 이것도 딱 그 종류입니다. 그러한 전형이에요. 체계적이면서 체제적인 모습도 나오는 그런 교수 설계 모형이에요. 그래서 ISD 모형은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책을 75페이지를 보시죠. 여기 에디 모형이 나와요. 에디 모형이 여기 쭉쭉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거죠. 이거 설계 절차입니다. 그래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그러니까 ADDIE가 되는 거예요. 분석 애널라이즈고, 설계는 디자인, 개발, 디벨롭먼트, 실행, 임플리먼트, 평가,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해서 5개 ADDIE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요. 그냥 분석이니까 이거 다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는 뭐뭐 해요. 뭐를 공부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도달해야 되는 학습 도착점 행동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뭐 학습 내용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가르칠 거고, 뭘 써서 가르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개발은 실제로 이제 이런 거를 써서 해야지라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종이 위에 옮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그걸 레슨 플랜을 짜는 단계가 개발 단계예요. 그래서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는 게 개발 단계예요. 근데 이때 교수 매체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수 자료 제작이라고 나왔죠. 프린트물을 제작한다든가. 이 교수 매체거든요. 프린트물이 그냥 프린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종이라는 매체를 이용한 프린트 활자와 그림이 그 위에 이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훌륭한 교수 매체입니다. 교수 매체 같은 것들이 이제 자료가 제작이 돼요. 실제로 이 단계에서. 학교에 가면 예전에 이제 윤전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갱지에다가 시험지 막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줍니다. 그거를 선생님들이 프린트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복사기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윤전지를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 운영하는 기사님이 그걸 이제 막 뽑아줍니다. 뭐 그런 식으로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뭐 저도 직접 써본 건 아니지만 뭐 봤어요. 지나가다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자, 그리고 실행. 요거는 설치, 사용, 유지 관리. 요거 뭐 뻔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뻔한 내용들이에요. 뻔한 내용들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보다 ADDIE가 뭐의 준말이다? A, Analyzing. D, 뭐예요? 설계, 디자인, 그리고 개발, 디벨롭먼트, I, 임플멘테이션, 그리고 평가, 이밸류에이션. 요 준말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여기 이제 75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크게 어려움 없이 외우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딕과 캐리의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이 또 나오네요. ISD 모형. 이거 그냥 이게 이제 심화 버전인데요. 아까 내용에. 이거는 그냥 왜 이제 딕과 캐리의 ISD 모형이라고 하냐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딥과 퀘리가 ISD라는 모형을 따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용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원래 체제적인 교수 설계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 딥과 퀘리가 그 체제적 교수 설계를 그냥 그 용어를 갖다가 자기네들 따가지고 ISD 모형이라고 지네 모형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더라도 막 이게 체제적이니 체계적이니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지 마시고 별개로 외우시면 됩니다. 별개로. 아시겠죠? 연관성을 생각하지 마세요. 헷갈리는 거는 연관성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아시겠죠? 그냥 딥과 캐리의 ISD 모형이다. 오케이, 알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딥과 캐리를 얘기하지 않고 체제적 교설계 모형이다. 그러면 그냥 그건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딥과 캐리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모형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체제적 교설계 모형 만들어요. 하나는 교실 수업 모형, 하나는 자료 제작 모형, 하나는 체제 모형, 이런 세 개를 만드는데요. 요거 세 가지 내용은 이렇게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차가 이렇게 있어요. 절차가 이게 무려 10단계나 있죠. 그런데 10단계 중에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2단계 성취 목표 진술하는 게 A, B, C, D 이론에 따라서 학습자 행동이죠. 학습자의 행동이 이제 behavior입니다. 그리고 조건, 그 학습자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기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교육심리학에서 어떤 조건화 얘기할 때 그 조건이 아니고요. 학습자 행동이라는 거는 그냥 도착점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어떻게 해야지 나타날 것인가, 그 학습 조건을 어떻게 해야 달성할 것인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거는 그냥 평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 B, C, D를 다 명확하게 기술하는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학습 목표나 평가 목표 이런 걸 다 명확하게 써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쭉쭉 지나가서 뭐 검사무랑 뭐 평가도 개발도 있고요, 교수 전략 개발도 있고, 뭐 교수 자료 개발 및 선정, 그리고 형성 평가 뭐 하고요. 그리고 총괄 평가 이렇게 되는데, 요 단계들이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건 요겁니다. 요거만 보시면 돼요. 76페이지 있죠. 76페이지. 76페이지에 딥과 캐리의 모형.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중에 마지막 단계 있죠. 총괄 평가 설계 및 실시 이거 있죠. 요거는 10번 단계인데요. 10번 단계. 요거는 일반적으로 교수 설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요 앞에 단계 있잖아요. 앞에 단계 9번 단계까지 쭉 진행이 된 다음에 이 10번 단계는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그냥 예의상 해주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딥과 캐리가 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뭐 평가가 여기까지 다 왔는데 평가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좀 아쉽잖아. 그래서 그냥 하나 덧붙여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 설계 과정 자체에는 요건 들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RCS 모형이 어디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안 나온 것 같네요. ARCS 모형을 안 다루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ARCS 모형은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를 악스 모형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ARCS 모형입니다. 누가 악스라고 하는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왜 악스냐, ARCS라 하느냐. 여기 attention의 A, 관련성의 relevance의 R, 그리고 confidence의 C, 만족감, satisfaction의 S. 그래서 앞 글자만 따다 보니까 ARCS. 그래서 이렇게 모형 이름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ARCS 요 내용이에요. 요 세 가지씩 있죠. 요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구체적인 거 2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주의 집중 전략의 지각적 주의 환기라든가 탐구적 주의 환기라든가 다양성 추구라든가, 다양성 추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어떤 매체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성 추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외우세요. 요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안 외우시고 시험을 보실 수는 없죠. 요거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교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아셔야 돼요.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 이거는 정교화 이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조건 변인과 방법 변인, 결과 변인 요 세 가지를 아까 제가 라이겔루스랑 메릴이 교수의 3요소를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이제 교수 설계, 이제 조건 변인, 방법 변인, 결과 변인이 이제 교수의 3대 요소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요것들은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 뭐 내용들이 쭉쭉쭉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내용은 그냥 대충만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교과의 특성,
교과의 목적, 학습자의 특성, 제약 조건. 이름만 봐도 대충 무슨 내용이 나올지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그렇죠. 방법 전략도 조직 전략, 미시적 전략, 거시적 전략. 미시 전략은 뭔 얘기일까요? 단일 아이디어. 그래요. 거시적 전략은 뭐죠? 복수의 아이디어. 쉽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요것만 딸딸딸 외우면 된다. 관리 전략 뭐예요? 관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을 요 뒤에 앞에 거죠. 요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이죠. 요거를 어떻게 언제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메타인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메타 아날리즈 같은 초인지라고 해도 되고요. 뭐 초전략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조직 전략, 전달 전략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관리 전략은 이 두 개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관련된 얘기예요. 결과 번위는 뭐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게 있고요. 매력성, 안정성 요것도 좀 외우세요. 결과 변이,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안정성 요거는 좀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나머지들은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정교화 전략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좀 외우세요. 요게 단순 복잡 계열화, 선수학습 능력 계열화, 그리고 교약자, 종합자, 유추, 그리고 인지전략 활성자, 학습자 통제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요거는 외우세요. 입에 그냥 붙을 정도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름만 보면은 뭔지 알잖아요. 학습 단원 요약자는 단원이 끝나면 요약해 주는 거. 교과 전체 요약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요약해 주는 거.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CDT 이론이 나왔네요. 내용 요소 제시 이론. 야, 이건 좀 중요한데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단시 수업, 최장 2시간짜리 수업을 할 때 이제 이걸 많이 씁니다. 실제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내용 수의 행령표라는 걸 만들고요. 뭐 자료 제시 형태는 1차 제시형이 있고 2차 제시형이 있고 그리고 절차 제시형, 과정 제시형 같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1차 제시형이 기본 형태예요. 그래서 수업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냐. 일반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떤 되게 추상화된 내용이겠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거보다는 또 추상성이 또 낮은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설명을 하느냐 탐구로 하느냐 그 내용을 획득하기까지 그러면 총 몇 가지의 어떤 조합이 나오나요? 일반 설명, 일반 탐구, 구체 설명, 구체 탐구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이제 수업에서 제시되는 수업 내용을 여기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차 제시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일반 설명, 일반 탐구, 구체 설명, 구체 탐구 이 내용들이 조금 더 분류를 조금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맥락 정교화, 선수학습 정교화, 기억 촉진 정교화, 학습단서 정교화, 표현 정교화, 피드백 정교화 이런 게 있는데요. 요게 잘 안 외워져요. 학습 단서 정교화, 도움 정교화, 그리고 표현 정교화. 요거는 요 2가지가 개인적으로는 좀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봤을 때. 요거가 이제 자료 제시를 하는 형태가 2차 제시형, 1차 제시형 이렇게 있고요. 절차 제시형은 그냥 절차를 제시한 거고, 과정 제시형 같은 경우는 그냥 과정 제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거 2개. 1차 제시형, 2차 제시형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주의적 그게 나왔는데요. 이제 R2D2 모형이 나왔네요. 77쪽 보면. 근데 R2D2가 있잖아요. 이게 윌리스가 이제 주장한 모형인데 이거는 제가 거의 윌리스의 R2D2 모형은 제가 거의 확신합니다. 윌리스는 아마 스타워즈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스타워즈 아시죠? 거기 보면은 R2D2라고 모형이 나와요. 화면에 보시는 요놈 있죠, 요놈. 얘가 스타워즈의 그 R2D2인데요. 얘가 만능 로봇이에요. 별걸 다 하죠. 제가 보기엔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로봇의 이름을 자기가 발표한 모형의 이름에다 갖다 떡 붙여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스타워즈를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고서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윌리스가 아마도 스타워즈 거의 덕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2D2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중요한 모형은 아닌데 그냥 얘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R2D2 모형 뭐냐면요, 순환적이고 반성적인 어떤 수업 설계 그리고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순환적이고 이제 책 보시면 순환적이고 비선형적으로 반복해서 진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핵심 활동과 과제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변화할 수 있어요. R2D2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순서대로 이제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어떤 순서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또 그걸 할 수 있는. 예전에 했던 건데 좀 미진해? 지금 와서 보니까 약간 저번에 했던 게 미진한 거 같네. 그럼 다시 또 거기 가서 또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구조는 조금 좀 중구난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핵심 활동은 정의가 있고요. 설계 및 개발, 확산, 보급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일단은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요거를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점이 뭐냐면 정의가 있고 이 세 초점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초점에 정의가 있고요. 교수 산출물 설계 과정에 참여를 이제 강조한다. 이런 게 있고요. 설계 및 개발 단계가 있고 확산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계가 딱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단계로든지 막 가서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 이거는 시험에 나왔거든요. 한번 빈칸으로 나왔던 거 막 그래요. 여기도 보시면 빈칸 있죠. 여기 70초 빈칸 있죠. 이게 관련 사례 제시하는 단계인데 이거를 이분은 아마도 기출문제에서 그냥 뺏겨온 것 같아요. 떼온 것 같아요. 이거 정도는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CLES 모형인데 요거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요건 한번 기출이 됐고 좀 구석탱이에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다시 나올 확률은 좀 낮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교수 매체를 볼까요? 교수 매체가 이제 주목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교수 매체의 어떤 개념과 기능 요거를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수 매체의 개념과 기능을 모르고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특히 이제 개념은 조금 몰라도 되는데요. 기능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이거를 물어봐요. 기능. 다음 그 제시문에 이걸 어떻게 물어보느냐. 다음은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 A 교사의 모습이다. 수업 모습이다. 이것을 보고 교수 매체가 하는 기능을 분석하고 그 기능이 어떠한 측면에서 잘못 기능하고 있는지 근거를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개적 보조 기능, 정보 전달 기능, 교수 기능, 학습 경험 구성 기능, 또 기술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어떤 학술 용어는 아닌데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면 알아요. 이게 대충 뭐 하는 건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좀 유식해 보이게 써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러한 기능을, 어떤 기능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표현 방식을 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거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79쪽에 보시면 매체의 특징이 있죠. 매체의 특징 요 정도는 여기도 제가 써놨거든요. 교수 매체의 속성이라고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방금 전에 네모했던 여기 부분 교수 매체의 특징 여기도 나오는데 여기도 뭐 괜찮게 나와요. 그래서 뭐 양쪽 다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 매체 분류 이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요. 매체 선정 시 고려할 사항 요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습자 특성과 수업 사태요. 요거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굵은 글씨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자 특성, 수업 상황, 그리고 난이도, 실용성. 난이도 필요 없네요. 실용성. 요 세 가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난이도를 가진 걸 제시하는 상황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가 없고요. 자, 어슈어 모형 나왔네요. 매체하면은 어슈어 모형이에요. 거의 대부분. 물론 어슈어 모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근데 어슈어 모형입니다. 대충. 그래서 어슈어 모형 같은 경우는 Analyze Learner and Characteristics, 학습자 특성 분석, 목표 진술, 매체 선정 및 제작, 그리고 자료 및 매체의 자료의 활용, 학습자 반응 유도, 평가 수정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목표 진술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화면을 보시죠. 목표 진술 부분 있잖아요. ABCD 법칙에 따르는 그랬어요. ABCD가 뭐라고요? A요 뭐예요? 어디언스죠? B는 뭐예요? Behavior, C는 Condition, D는 Degree. 요거 평가 준 거. 그래서 ABCD 법칙에 따라서 이제 진술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매체 및 자료 선정이고 매체 및 자료 활용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lect, Method, Media, Material 나오죠. 근데 여기는
utilize media and material이에요. 메서드는 어디 갔어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메서드가 없어요? 똑같은데. 여기서 선정을 했잖아요. 여기 선정했는데 여기서 못하러 얘기를 해요. 이걸 써가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혹시나 어떤 지적인 허영심에 부풀어서 영어로 이런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어떤 단어가 있고 뭐 이런 차이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은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영어까지 쓰실 일이 잘 없겠죠. 우리 스펠링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시험 모양이 이렇게 된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83페이지. 컴퓨터의 교육적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크게 한 4단계 정도로 나눕니다. 그 발전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여기는 컴퓨터 보조 수업부터 나왔는데요. 원래는 컴퓨터 관리 수업이라는 단계가 있었어요. 이때는 컴퓨터로 수업을 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그냥 데이터만 관리했던 거죠. 애들의 성적을 기입해 놓고 그걸 나중에 선생님이 활용하려고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그걸 보고 가끔 프린트 정도 하고 뭐 그런 정도였죠. 그러다가 이제 교육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된 게 컴퓨터 보조 수업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이제 음성을 자동으로 이제 재생을 해줘서 반복 연습을 하게 해준다. 그런 게 드릴링이라고 하죠. 반복 연습을 하거나 개인 교수를 하거나 뭐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그리고 모의 실험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컴퓨터가 선생님이 하는 역할을 일부분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수업이 컴퓨터 보조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 개별 적응 평가 CAT라 나와요. 여러분 GRE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GRE는 대표적인 CAT 평가의 한 종류입니다. 대표적인 CAT 모형이에요. 뭐냐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서 문제가 난이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GRE를 지금 보는데 문제가 계속 어려워. 그러면 내가 엄청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앞에 몇 문제의 정답률에 근거해서 그 다음 문제의 난이도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계속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년에 GRE 또 봐야 된다. 망한 거죠. 완전 망한 겁니다. 영어를 겁나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GRE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좀 이제 세마이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렵습니다. 단어가 일단 거지 같고 너무 귀퉁해서 내니까 좀 어려워요. 아무튼 뭐 그렇다. 요거는 이제 컴퓨터 개별 적응 평가. 이거는 이제 학습자의 어떤 능력에 맞춰서 그 평가 문항을 제시하는 형태의 어떤 평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컴퓨터 매개통신 뭐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매개통신 중요하지 않고요. 컴퓨터 보조 교육 훈련 CBT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개별화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자가 연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 형태를 이제 CBT라고 하는데,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도 CBT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교육 훈련을 얘기하는 건지 테스트를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좀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냥 영어만 보시고 내가 알아 이렇게 막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책으로 가시면 CMI가 나와요. 컴퓨터 매니지드 인스트럭션, 관리 수업이 나와요.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뭐 이것도 크게 뭐 대단한 개념은 아니에요. CI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컴퓨터가 조금 대신해 줄수록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CMI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으로서 하는 역할이죠. 행정 업무 하는 거, 그거를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생부를 기록하는 걸 컴퓨터로 한다든가 뭐 그런 거죠. 뭐 그리고 뭐 설문조사 같은 거 취합할 때 그런 거 뭐 아이들의 어떤 학적사항이라든가 성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입력할 때 그럴 때 이제 컴퓨터를 쓰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큰 관련은 없다. 이런 거죠. CBT 컴퓨터 기반 훈련이 여기 나왔고, CMC 컴퓨터 매개통신 이거는 뭐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안 돼 있는 건 없어요. 심지어 인터넷 말고 인트라넷이라 그래서 어떤 폐쇄된 통신망 안에서만 돌아가는 어떤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군대가 인트라넷이죠. 왜 인트라넷을 써요? 보안 때문에 그걸 써요. 그런데 아무튼 그것도 폐쇄된 어떤 인터넷망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는 통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가 통신이 안 된다? 이거는 좀 있을 수 없죠. 핸드폰 요금을 안 내서 통신이 끊긴 핸드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컴퓨터 리터러시와 관련된 것들이 좀 중요한데 요거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리터러시가 뭐냐면 컴퓨터 아까 제가 말했던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걸러내는 능력, 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컴퓨터 리터러시와 관련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 이런 거 나오는데요. 블렌디드 러닝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플립드 러닝이라는 게 나왔어요. 블렌디드 러닝이랑 플립드 러닝이 뭐가 달라요? 둘 다 생긴 건 똑같죠? 생긴 건 똑같은데 순서가 조금 다르다. 블렌디드 러닝은 그냥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그냥 합쳐놓은 게 블렌디드 러닝이고, 플립드 러닝은 교과 내용 설명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듣고 수업 전에, 그리고 이제 학교 와서 뭐만 해요? 학습 활동만 합니다. 그게 이제 플립드 러닝이에요. 이게 플립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했던 EBS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예전에 특별 방송 같은 걸로 편성이 돼서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부산의 모 중학교에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부산의 그 성공적으로 플립드 러닝을 정착을 시켰다라고 얘기했던 학교도 일정 부분 이제 과장된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는 좀 과장된 내용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던 이유가 아이들이 익숙해지니까, 그 플립드 러닝이라는 방향이 익숙해지니까 일단 보고 옵니다. 그게 왜냐면요, 그 강의 내용이 한 5분에서 7분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 플립드 러닝 같은 경우에서는 매직 넘버를 7분이라고 해요. 강의 내용이 7분 이상 길어지면 애들이 안 봅니다. 왜냐면 집중력이 굉장히 짧기 때문이에요. 어릴수록. 여러분도 짧은데. 그렇죠. 여러분 30분에 한 번씩 핸드폰 들여다보죠. 그런데 애들은 어떻겠어요? 더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면 안 돼요. 길면. 그래서 이제 플립드 러닝이 뭐 그런 거가 있다,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원격 교육 이런 게 있는데요. 원격 교육은 요즘 많이 해보셨죠? 줌 수업 같은 거 많이 해보셨죠? 구글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뭐 구글 미트라든가 이런 거 써보시면서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줌으로 하셨을 텐데, 아무튼 요게 이제 교수자와 학습자가 이제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일단 직접적인 대면 접촉은 없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이제 원격 교육이라고 하겠죠. 예전에는 이 원격 교육이 좀 웃기는 교육도 있었어요. 옛날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새벽에 교통방송에서 그걸 뭐 6시인가 뭐 이렇게 라디오 방송으로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아니면 못 듣는 거예요. 재방송이 안 되니까, 라디오 방송은. 그래서 그때 방통대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존경스러웠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저는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요즘 방통대 수업은 다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통대 수업이 그 라디오로 하던 시절에서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로 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에 CD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 이제 영상이 이제 제공이 되는 그런 수업으로까지 넘어왔죠.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교육공학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중요하다 정도는 언지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 중요한 내용을 이 강의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책도 공부를 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금 이따가 다음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